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최근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번째 민생토론회를 부산에서 주재해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과반수가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 활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활동은 노동당이 아닌 속칭 신흥세력 돈주가 좌우한다는 탈북민들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2억 원씩 받은 직원이 5명이나 나왔대요. 그 이제 쌍둥이나 또 하건 연년생, 네. 연년생이 낳은 게 세 가정이고 또 쌍둥이가 2가정이고 그 5가정이 2억씩 받았죠. 예. 네, 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저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이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 생산 인구 감소와 국방 인력 부족 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금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인구 지금 우리가 오히려 지금 순 감소 추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국방 면에서라든지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한민족, 네. 한민족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영구히 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뭐 어떤 민족에 국한해서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구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씩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산업계에서 가장 위기감이 클 거고, 네. 예, 그다음에 국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저 국방 인력이 지금 북한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데 여기서 자꾸 점점 그 국방 자원이 인적 자원이 줄어든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나서서 저렇게 자기 이제 직원들이겠지만 저렇게 격려해주고 그 출산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동안에 걱정 없이 키우도록 네.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큰 일이다. 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조만간 20만 명 선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인구 절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영그룹 직원들 또 이걸 바라보는 여러 국민들의 그 놀람도 있고 또 기쁨도 컸지만 고민도 작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행 세법대로라면 세금을 4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면서요? 네, 회사에서 받는 돈은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38% 정도의 지금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로 볼 때는 1억을 받았다면은 3,800만 원. 거기다가 뭐 자기 기본 소득까지 하면 1억 5천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4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되고요. 네. 증여세로 하면 10%만 지금 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증여로 볼 거냐 소득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또 기여자들을 뭐 등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 유명한 얘기죠? 예, 유명한 얘기인데 이러려면 정부, 기업 그리고 본인들까지 이인삼각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1억 원을 이 회사가 주는데 네. 한 4천만 원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율.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려면 2.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0.7이지 않습니까? 0.6까지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위기로 봐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기업들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부영 말고도 매일 유업이나 그다음에 금호 석유화학 같은 데는 조금씩 줘요. 그리고 네.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 제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장에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본인의 결심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중근 회장 같은 사람만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정부에 제안한 게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입니다. 자, 주필님,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아까 최 원장 말씀하셨지만 이걸 완전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5천만 원 받는 연봉 받는 사람이 1억 5천 되면 지금 아까 최 원장 말씀처럼 38% 세금을 내야 그래요.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기업에서는 1억 원을 장려금 내놨는데 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적게 받으면 3,800만 원 빼고 받으면 그 국세청 도와주는 게 되는데 물론 나라 도와주는 건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의미에서 의의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바래죠. 예,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중근 회장 말씀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여기 대해서는 적절히 뭐 소득세를 그것을 이 소득세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증여세 정도를 하든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증여세고 소득세고 간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애를 키우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 속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쓴다면서 거기서 세금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특별하게 국가적인 배려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아예 감면해 주면 어떻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 내는 걸 가지고 출산 장려하겠다는데 그걸 뭐 굳이 거기서 세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양측 다 제 생각에는 면세를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세금 정책에 있어서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이렇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세액에 의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어지는 이런 그 논의와 움직임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어제 지시를 했고 김수경 대변인이 이 내용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업이 이제 뭐 출산 지원할 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 등을 이제 강구하라 했는데 자, 이제 기부 면세 제도인데요. 그러면 어떤 게 주가 돼야 되냐면 출산 장려금을 면세 대상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자는 소득 공제를 하는 게 축이 돼서 진짜로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라. 그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저출산이라는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세 세금 당국에서는 그러면 자꾸만 소득을 증여로 하면은 세수가 빠지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출산 장려금은 아기가 낳아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주는 게 아니죠. 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기업도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서 취지를 진짜로 퇴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 이루어져야 장려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자,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출산 그리고 양육 지원금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이제 뭐 이게 잠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이나 보육 수당에 관해서는 비과세를 지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금 늘리는. 네, 저기 나오네요. 예, 네. 24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저건 이제 소득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출산이나 양육지원금 손금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서 회사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네.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부영 이 케이스에서 예. 우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법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를 올리는데 여당의 유경준 의원안은 100만 원까지 올리자. 그렇죠. 5배. 야당은 아예 전액 비과세로 해주자. 네. 지금 자, 어떤 게 좋을까요? 10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서 총 이제 한 해 240만 원이고 이걸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늘면 1,200만 원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는요. 이래도 돼. 저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저출산 대책은 과감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음번 회기에서는 꼭
제1순위로 이거를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설 인사를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한 대목 직접 보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네, 보신 대로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직접 촬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부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변진서 씨의 히트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주였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한 소절을 독창하기도 했습니다. 이주필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감을 갖게 해주거든. 그런 점에서 노래라는 것이 또 사람들 사이를 또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 윤 대통령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미국 가서도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네. 말이죠. 그것도 참 아주 드문 그런 일이었는데 이 따뜻한 손이란 이 대통령실의 합창단을 이름을 직접, 윤 대통령이 예. 직접 지었고 이날 또 노래도 이 한 소절을 그러니까 이번 이제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혼자 독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1층 거기서 한 2시간에 걸쳐서 뭐 4일날 촬영을 오후에 녹화를 직접 했는데 했던데, 뭐 예. 비서실장 보고도 같이 하자 그러고 예. 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분들은 안 했어요. 근데 여하튼 이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통령실부터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또 이웃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고 따뜻한 손이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항상 그 어깨에 얹어준다든지 이렇게 또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둥지거든. 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윤 대통령도 강조했지만은 국민들을 지금 따뜻하게 그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 또 좁게 말하면 정부의 책무다. 이런 점에서 요번에 아마 저 대통령실 전 직원도 새삼스레 이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따뜻한 손 함께 어루만져 줄게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한편 윤 대통령은 11번째 민생 토론회를 어제 부산 광역시청에서 주재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첫 민생 토론회였는데요. 이른바 부산 삼축 체계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삼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오픈, 개항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완공 계획을
6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매립지 같은데 육지로 붙이면은 27개월 정도가 당겨집니다.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게 말로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2029년까지 개항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북항,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에서 공항 항만 철도가 완전히 갖춰지는 진짜 물류와 모든 것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빠른 그런 진행을 지금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이게 이번에 캐치프레이스였거든요. 선도의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다르게 이제 쫓아오는 부분들로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6년 더 땡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항상 문제가 된 게 그 해안 매립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또 돈이 든다는 건데 이거를 육지와 연결해서 네. 개발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매립 그 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매립 그 네. 부분을 반 정도를 육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공기가 빨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법령이 있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9년 이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토론회에서 삼촉 체계라고 한 이 부산 개발 프로젝트를 양궁에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우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이미 이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위를 딱 놓고 목표를 계속 봐야지 시위가 떠났다고 딴 데 보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났더라도 그 표적을 맞출 때까지 10점에 딱 맞을 때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명한 신궁이 한 말 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은 잊어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 무념무상한 경지를 말한 건데, 자, 윤 대통령은 시위를 떠난 화살도 끝까지 10점 골드에 맞을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주필은 이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사업 주체가 또 시행하는 사람들이, 시행사들이 일단 정부부터 시작해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끝까지 책임지고 봐주는 그런 기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아주 거창하게 지시는 해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챙겨볼 그런 경우도 드물한데 윤 대통령 말씀은 이왕 특히 이제 부산항 그 개발할 때는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부산시라든지 부산항만공사라든지 이런 사업 주체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일이 돼가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완공될 때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보라는 거죠. 주목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라는 네. 거고. 그럼 앞으로 거기도 이제 뭐 토지 주택공사라든지 또 뭐 그 코레일 철도공사라든지 또 부산도시공사 등이 또 참여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봐라. 중간에 일만 시작해놓고 그다음에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또 딴점 피우고 해서는 이 일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끝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일을 분명하게 성사시켜라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보신 대로 이 활 쏘는 모습까지 잡아가면서 설명을 쉽게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제목은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였는데요. 재래부두를 해양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이른바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 계획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사실 부산에 이제 중앙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구도심에 있는 그 연해에 있는 항만들 이건 이제 기능이 거의 다 끝났죠. 그래가지고 전부 가덕도 쪽 그 신공항 쪽으로 거의 참 신항만 쪽으로 거의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거기 방대한 이제 부지가 생기죠. 이 철도도 부지도 생기고 컨테이너 뭐 야적장 부지도 생기고 하는데 이 그 이 항만 그 시설들 이런 것을
거기다가 친수 공간으로 만든다. 이건 이제 부산이 옛날부터 계획을 해왔던 건데. 친수 공간? 예. 네. 그런데 거기는 공원도 넣고 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광산업지. 관광 산업을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옛날 부산 포구를 잊어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고 새로운 네. 항만 되는 거죠. 거기는 뭐 물류 항만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입니다. 예. 네. 아, 부산 경남 시민들, 경남 지역 주민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법 개정 문제는 본점 소재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로 한다. 그 딱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그 규정 자체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건데 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문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산업은행의 이 부산 지점이 우리나라 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 총괄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빨리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네. 이 법의 그 내용을 바꾸는 것도 쉽고 또 법 개정이 잘 여야 타결이 잘 안 돼서 안 되더라도 그 전이라도 산업은행의 부산 본부가 이전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두 가지 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장 중심의 이전은 100%가 당한 겁니다. 저거는 이제 한국산업은행법을 이제 4조 1항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금융 수요형 중심의 이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한 동남권 본부를 가서 거기서 일단은 금융적인 이 어떤 행태를 계속 하면은 일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선례와 또 그 중심으로서의 축이 되고요. 사실 지금 서울은 전 세계 뭐 이 금융 지수로 보면 한 10위권 안에 가지만 부산은 조금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와 줘야지 이게 균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다 갈 이유는 없고요. 빠르게 금융 수요형 중심의 이전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차근차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이라도 동남권 본부의 확충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뭐 그쪽에 소위 말하는 지역 중심의 어떤 은행으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이 한국산업은행이 아시겠지만 자산이 300조거든요. 이런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이상이 분명히 날 겁니다. 네. 그런 면들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늦은 감이 있으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큰 뭐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참석에 앞서 부산 동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부산 동래 시장을 간 모습인데요. 국제시장 간 지 2달 만에 또 부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겁니다. 상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여러 이 가게들도 좀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네. 아주 뭐 상인분들의 반갑게 그렇게 받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셀카도 찍고 했습니다. 뒤로 나오세요. 통로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혔잖아요. 안쪽으로 가시죠. 야 이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네. 여기다 갖고 이렇게 굽는 거 네,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렇죠. 봉투지를 봉투에다가 밑에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어릴 때 시장 가서 본 건데 약풍 많이 있으죠. 정말 이게 좀 오랜만에 오네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시장 온 거 같네. 네, 윤 대통령이 집어든 것 여러분 미곡상이나 쌀가게에서 보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저기다 이제 쌀을 부어가지고 그 자루에 옮겨 담고 하는 거죠. 자, 이 부산 동래시장 안에서 윤 대통령이 들른 가게 3대에 걸쳐 무려 108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이름이 정희 쌀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 직접 잡곡과 김 부각을 샀다고 하죠. 예. 근데 윤 대통령이 21년 10월 달에 저기 또 대선 기간 중에도 바로 동래시장 방문했어요. 그다음에 그 동래시장으로서 두 번째 대통령이 방문. 그때는 후보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방문하는데 동래시장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전통이 오래된 그런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시장이다. 예, 예. 네. 그런 시장이니까 저 시장이 말하자면 부산의 또 다른 한점 역사적인 도시로서의 측면도 보여주고 상업 중심지로서의 부산 모습도 부각시켜 주는데 아까 최 원장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부산은 금융 중심의 도시고 첨단 산업도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되고 이제는 또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할 때는 제가 옛날 기자 시절에는 네. 대한민국의 제1도시는 서울이다. 네. 제2도시는 어디냐? 서울이다. 제3도시 어디냐? 서울이다. 네. 부산은 제2도시라는 부산은 어디냐? 제10도시 이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부산은 개발한다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도시로 키워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동래시장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8년 된 네. 정이 쌀집도 있다 이러는데 거기서 쌀 말통도 보고 뭐 대박도 보고 하면서 참 옛날 저희 나이 또래만 되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많이 가보시면 옛날 그 생각이 많이들 나실 겁니다. 예. 네. 임진왜란 때에 부산을 방어했던 곳이 바로 동래부였죠. 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납니다. 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양호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으로 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노동당이 아닌 속칭 돈주라 불리는 신흥 세력이 좌우한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일부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란 것을 지난 6일에 펴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주민들이 공식 직장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소 가동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영 경제가 실패한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 의료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민생 개선 노력 없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력갱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요거 잠깐 서두 말씀을 드리면 네. 통일부가 이번에 큰일을 한 게 제가 통일부 장관 특보라 그래서 그런 말은 아니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하셔도 일이고 돼요. 네. 지난 10년 동안 6,3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와서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 물을 먹기 전에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에 대해서 배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생생한 그 실체. 생생한 실태를 이야기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런 조사를 할 리가 없고 저런 조사가 진행된 게 없는데 지금 보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가 하면 지금 이 37.0%가 그러니까 사경제로 예. 사경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공식 활동이 늘어난 거고 저게 2020년까지니까 지금은 40% 넘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파란 거는 2000년도에 43.9%에서 23.5%로 거의 15%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경제 그리고 이제 공경제와 사경제의 혼합 형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사경제만이 저렇게 비약적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네. 이렇다는 얘기는 노동당 주도의 계획 경제, 배급 경제가 사실상 결단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결단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북한에는 노동당보다 더 높은 당이 바로 장마당이다. 아, 장마당이다. 장마당. 그래서 사실 장마당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마당이라 불리는 사설 종합시장의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이 장마당에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2000년대 장마당에서 먹고 산 사람이 32.1%인데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것이 90.7%로 올라갔고 거의 다 장마당에서 의식주 해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마당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아이고 이제 나 안 굶어 죽어 이런 그래. 느낌을 받는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던 장마당에서 심부름만 좀 해줘도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산다. 꽃제비도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하다못해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주워 먹는 먹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이 북한 노동당이 주관하는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졌고 장마당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주민들 아주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주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게 지금 2016년, 2020년 사이에 저게 90.7%로 늘었거든요. 세 끼를 다 장마당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 저게. 끼를 다 장마당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경제라는 게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막적으로는 자본주의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 보고서에 201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주식이 입쌀, 쌀을 북한에서는 입쌀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이게 한 66%, 네. 또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가 한 24%. 그렇다는 얘기는 장마당에 오면 강냉이가 아닌 배급받는 강냉이가 아닌 쌀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인식에 쌀을 먹는 사람은 간부, 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비천한 계층.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7대3 비율로 시장에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 평양에서 보위원들과 당간부들에 주는 배급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오면 일반 사람들도 7대3의 비율로 입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입쌀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입쌀밥에 그건 김일성이가 입쌀밥에 고깃국에 기와집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입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밥이라는 게 북한 사투리입니까? 그렇죠. 니밥이라는 게 북한 사투리죠. 그 쌀밥을 니밥이라고 니밥으로 하죠. 네, 니밥에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 살고자 하는 게 이제 김일성의 희망인데 1966년도에 만든 희망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영원한 꿈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장마당을 좌지우지하는 세력, 속칭 돈주로 불리는데요. 이게 당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데 김정은이 통제를 할 때 좀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돈주라는 게 우리말로 정확하게는 의미가 없는데 돈의 주인이라는 소리이긴 한데 그래서 돈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큰 도매상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물건이 다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분이 나빠도 돈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신 성분 나빠도 내가 돈만 잘 벌면 돈주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성분이 웬만큼 중간쯤 돼가지고는 간부도 못 되고 돈주도 못 되니까 차라리 돈주가 돼서
내 식구 잘 먹이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댔는데 김정은이 코로나 시절에 이것을 굉장히 압박을 가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 같은 데서 뭐 최근까지도 그냥 중국제랑 다 사라지고 농수산물만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 돈주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있다. 그래서 돈주 위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전엔 돈주 되면 간부들이나 보위원이나 안전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젠 간부들이 돈주들한테 찾아온다는 그런 조사 결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히트한 북한 주제 소재 드라마에 그 있었잖아요. 그 평양백화점 주인을 네. 이제 돈주로 지칭할 수 있는 여성이 운영을 하는 그렇죠. 그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설정이 나와요. 예,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돈주의 위력이 강화됐으면 그것을 예술 영화로 만들었겠느냐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장마당으로 세력을 키운 돈주들은 부동산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김정은은 2021년부터 이른바 살림집,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가 되겠죠. 5만 세대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리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며 철도, 철미, 국가의 재부,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드라마 제목이 사랑의 불시착이었거든요. 네, 사랑의 불시착. 거기에도 보면 돈주 얘기가 나오고 등장하고 저렇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북한의 살림집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층 아파트 3, 4층 차리 정도가 오히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얄층이라고 하는데 돈주들이 이런 살림집도 사적으로 거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1, 2층은 밑에서 쳐다볼 수 있고 도적놈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3, 4층이 로얄층이 되는 거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층이고 다만 1, 2층은 도둑들이가 안 되고 도둑들이 안 네. 되고 그리고 15층, 20층, 30층, 40층 되는 거는 하루에 엘리베이터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작동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 그러면 네. 그때 놓치면 63층을 걸어 올라가요. 63층을 걸어 올라가 네. 운동은 되겠네요. 운동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돈주들이 어딜 가는가 하면 낙랑구역 같은 것이 이게 약간 평양식 교회입니다. 대동강 낭랑구역. 대동강구역, 낙랑구역이 교회인데 왜 가는가 하면 북한이 전기나 가스를 제대로 공급 못하니까 뗄나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평양식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뗄 수 있고 나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저층 주택이 많으니까 오히려 높은 데 거를 팔아서 네. 그것을 이제 그런 데로 가서 사는 거에 그래서 저 돈주들이 변두리로 밀려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뗄나무구에서 떼고 네. 낮은 층이 많은 게 북한에서는 좋은 데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오죽하면 평양시에서 뗄감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 이 돈주들 드라마 같은 게 사실인가 봐요. 일종의 조폭 같은 폭력배들까지 거느리고 다닌다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매매를 해봤다는 사람이 2016년, 20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에 다다라요. 그러니까 탈북자 6,300명이 거의 절반이 주택 매매를 해봤다는 건데요. 주택 매매를 한다못해 또 어떤 걸 하는 건 돈은 급하고 네.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하고 똑같아요. 집을 담보로 하는데 집을 북한에는 입사증이라 그래요. 입사. 들어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권리증을 입주증이네요. 입주증을 주는데 입주증을
돈 주든가 고리 대금업자가 가져가면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입주증을 담보로 잡고. 잘못하면 뭐 10,000위안, 30,000위안. 그리고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아파트를 뺀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북한식 조폭들이 탁 나가서 돈 안 물으면 아니, 보위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거 놔둡니까? 아니 돈을 그건 개인 관계인데 아. 그런 건 놔둘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원성이 자자하면 한두 명 총살은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 이렇다는 건 북한에서도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또 심해지고 있다. 이런 반증 아니겠어요? 사실 양극화에 대해서 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보면 이것이 지금 91.1%까지 양극화 정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93.1%가 2020년에 기록됐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5명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평양시하고 지방 이런 차이가 하늘과 땅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 추종 세력, 네. 좌익 추종 세력들이 북한은 평등 사회다. 네. 빈부격차 같은 거 없다. 그 한국 자본주의에나 있다 이러는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거네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싸운 게 평등사회라 그러면 간부들만 가는 병원이 없어야 되고 간부들한테만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소도 없어야 되는데 치료받는 것도 식료품 공급받는 것도 다 급수대로 하는 게 무슨 그게 병원까지도 급수대로 가는데 그것이 무슨 평등사회냐. 인도 카스트 제도 같으네요. 카스트 제도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급별로 병원이 나누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고 부상은 어느 병원에 가고 국장은 어느 병원에 가고 과장급은 어느 병원에 가고 평등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 가는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70% 이상은 당국의 식량 배급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이 통일부 탈북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70% 이상이 당국에서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 쭉 오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좀 나아졌을 때거든요. 고난행군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의 70%가 나는 국가에서 배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 수십 년간 배급으로 다 같이 나눠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전혀 허구네요.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말이 더 재미난 거는 배급을 안 해줘도 좋다. 대신에 통제만 하지 말라. 우리끼리 장마당이나 좀. 우리 먹고 살게만 장마당에서 먹고 살 테니까 우리 장마당 통제만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북한 사회의 놀라운 실상이 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이런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작년 여름에 인터넷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북한의 유튜버 유미,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유미 뭐 더 좀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세련된 좀 발레복이에요. 전 네. 실제 발레하는 모습을 자기 유튜브에다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고전 발레 그렇죠. 하는 모습, 또 연습하는 모습, 역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접 저 들고 가는 백이요. 예. 저게 크리스찬 디오르 백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들이 보니까 일부러 저거 들고 가면서 계속 노출을 합니다. 예. 평양 지하철로 가고. 예. 자, 이렇게 다 그 먹방을 해. 그 나만 그 또래 처녀들처럼 지금 먹방을 잔뜩 차려놓고 예. 저 앞에 있는 게 대게, 대게. 킹크랩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자, 이렇게 잘 차려서 나는 먹고 산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신 대로 계정을 폐쇄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잘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자, 눈길을 끌었던 저런 킹크랩이니 일부러 들고 다닌 저 가방.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가 후에 온 외교관 후배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미림 승마구락부 한번 가봤냐 했더니 부원장님 여기 온 지 오래되시더니 감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미림 승마구락부 부락부 클럽. 네, 클럽.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갔다 오려면 100불이 들어가요. 100불이. 미화 100불이. 지금 미화 100불 있으면 쌀을 3-4kg 살 수 있는데 그걸 타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감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혼났는데 네네. 전 집에서도 아직 킹크랩을 잘 먹질 못해요. 근데 저 평양에서 사는 아가씨가
명품백 들고 저는 와이프한테 아직 명품백을 하나도 사주지 못했는데 명품백 들고 승마하고 그리고 킹크랩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떨어지고 현실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믿겠는데 저걸 보면 저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히 조작된 유미의 생활이군요. 그렇죠. 뭐 개벨스식 선전 방법이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 한 10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마식령 스키장하고 뭐 다녀갔다고 하던데 이런 거를 좀 자극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뭐 또 어떤 러시아 관광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SNS에 올렸는데 가장 폐쇄된 나라에서 스키를 타는 것이 너무 흥미롭다.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스키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에서 스키 타본 희한한 경험하러 온다. 희한한 경험을 하러 온다는 거죠. 네. 네. 뭐 여러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와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낮 12시에 저는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